안녕하십니까. 고흐 고객, 고흐, 모네 고흐, 모네 고흐, 피카소를 인식론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어요. 현대 철학이나 불교 철학이랑 관련해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음, 그거랑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미술적인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손 때문에 잘 못 그리는데 저는 그리고 이 색칠 이거 하는 게 잘, 내가 옛날에 그린 그림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유, 유치원 유치원 때 그린 그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고흐. 근데 이제 탤런트가 없는 고흐죠. 그러나 뭐 그걸로 이제 상도 타고 잡지에도 실리고 했던 그림이 저기에 있습니다. 잠깐만, 저거 먼저 이렇게, 썸네일? 자, 내가 그때는 고갱, 뭐, 만해를 알았을 리도 없는데, 오늘은 피카소까지는 안 가고, 그거를 조금 이제 미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술가이지만 현대 미술에서 막 이상한 그 관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관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그 고민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들을 묶어서 인상파라고 해요. 인상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불렸던 것은 이제 어떤 성인의 이름이었고, 그거는 이제 20대에 제가 굉장히 긴 머리에 이렇게 다 덥수룩한 수염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이전 중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는 냉혈인간, 이제 창백하고 깡다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상파였어요. 인상이 이제 젊을 때는 인상이 강했어. 그래서 인상파. 그리고 후배 하나가 형은 정기 인상파, 자기는 후기 인상파래. 근데 인상 한번 써볼까요? 인상이 지금 되게요. 이제 아저씨가 되니까는 중년이 되니까 부드러워져요.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인상 쓰거나 아니면은 무표정 할 때 여전히 좀 날카롭긴 하여요. 인상파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전기 인상파, 마네모네에서부터 우기 인상파, 고갱고후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했죠. 같이. 그 갈라지고. 고흐도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는 고흐죠. 그 쟁쟁한 사람들 중에서 고흐가 가장 대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제가 인식론적으로 본 적도 있지만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질환에 대한 것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 질환, 뇌 쪽의 질환, 정신병원도 있었고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사물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는 바깥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그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후기에서는 안쪽에 있는 거를 더 중심적으로 일체 유경주에서 일체 유심주로 바뀌었다고 제가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스탠다드한 미술적인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제 마음대로 하겠죠. 자,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채널도 제가 많이 이렇게 가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즐겨 그렸기도 하고, 색칠을 지금 예전에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늘 부담이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용구 좀 사가지고 해봐야겠어요. 마네문에는 일단은 빛이에요. 그리고 세잔 고갱 고흐는 일단은 밖에서 오는 빛,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안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안에서 형태를 잡건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상이나 번뇌를 잡건 여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투영이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모네 그림은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여러 번 그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당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이나 바다의 모습. 색채가 시시각각 다 다르거든? 그러면은 그걸 하는 거야. 이게 다 19세기의 일이란 말이죠. 19세기면은 이미 산업혁명도 쫙 퍼졌고 유럽에나 미국까지도 쫙 퍼졌죠. 일본이나 이런 데도 19세기가 되면은 급속하게 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위정 척사 했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슬픈 전쟁에서 올렸던 동학이 있었고, 근데 그때 과학기술 또 산업 또 제국주의 전쟁이 있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면은 뭐 했죠? 대전이 생기죠. 대전. 그래서 그 앞쪽에도 제국주의 전쟁 같은 것이 있었고,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염증 이런 게 이제 막 슬슬 태동하는 때예요. 근데 그 앞쪽에는 대부분 빛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스탠다드한 거에서 조금씩 또 벗어나네. 저는 이제 광학적인 그 철학도 이를테면은 신경과학,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 뉴로사이언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철학도. 그런 것처럼 광학, 빛에 대한 연구, 물리학적 성과 이런 것들, 우리가 어차피 파장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구나. 그럼 그걸 표현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에 걸리는 것만 표현하자. 일체유심조랑 일체유경조는 그래서 같을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했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그 고흐의 뇌에서 나온 그림도 인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체유경조나 일체유심조랑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전에 불교 수십 번 작년에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징검다리 정도의 이제 세잔이 있는 거예요. 세잔. 근데 세잔은 세잔도 이제 후기로 보통 보죠.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이제는 빛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막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중점적인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감지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려요? 도형으로 그려요. 실제로는 가장 완전한 어떤, 완전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천체에서 보는 건 다 구죠. 구의 형태죠. 그리고 원통, 원뿔, 이 세 가지의 도형을 기반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뭐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도형화돼서 다 그려져 있어요. 과일 같은 거 그 기억나시죠? 이름이 뭐지? 막 어디 이쪽에 사과 있고 뭐 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꽃병 있고 뭐 이렇게 한 거. 근데 그게 투시법, 원근법을 무시한 거예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이 투시법으로도 쓰이고 원근법으로 쓰이는데, 제가 투시법이라고 하면 제가 되게 좀 무식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원근법을 왜 투시법이라고 해. 원근법의 그 기초가 근대의 격자점에서 투시에서 정말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인간중심 구성주의, 칸트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되게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단단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데카르트, 그리고 흉, 버클리, 칸트로 본 적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점점 스탠다드와는 멀어지는 미술평론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그 그림이 우리가 익숙한데, 그래서 만에 문에만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걸 따르는데, 세자는 이 투시법이 안 맞아. 각각이 딱 봤을 때. 그래서 약간 그림 잘 못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그렸나 보다. 죄송합니다, 세자 선생님. 근데 그게 또 다른 투시법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 구조 자체에 관심 있고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투시법이, 서구의 르네상스적인 것이 예술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또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인 것이 오히려 예술적인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다.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예전이 아니라 이번 채널 초반에 추상충동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라스코비오카의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보다 그 이후 시기에 신석기, 이 혁명 신석기 정도 그 시기에 기하학적인 게 예술적으로는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보한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의 그 조각이나 그림보다 이집트식의 이런 거 아시죠? 이집트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중세에 막 크기가 막 말도 안 되게 안 맞고, 투시법적으로 안 맞고. 근데 그런 것들이 러시아 쪽의 미술도 그래요. 다른 투시법을 써요. 우리나라도 다른 투시법을 쏙 썼고, 추사 김정희, 세한도 보면은 집 이게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시법이랑 다르게 나와요. 요 집의 옆 부분이랑 이 긴 부분이랑 다르게 나와요, 투시법이. 근데 바로 세잔이 아주 그 르네상스적인 그 극한에서 빛으로의 그 이동, 그 다음에 도형과 새로운 투시법. 자꾸 내가 투시법이라고 하네.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원근법이라고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일반인이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원근법. 이것이 이제 단리된 거예요. 단리됐는데, 다음에는 고갱이 이제 하죠. 고갱은 이제 고갱고가 되면은 안에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문명에 대한 그 염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과학기술이 되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잃게 되는 어떤 것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색깔 표현하고 뭐 도형으로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는 고갱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녀 그 그림 있죠. 이게 어떤 크리스찬 그런 그 목걸이 이렇게 성스러운 어떤 그걸 표현을 하면서, 그 뒤쪽에는 그거를 원 안쪽에다 표현하고, 그 뒤쪽에는 그 어떤 고대 종교, 고대 나름의 어떤 토속 종교, 그런 것을 같이 표현을 해내요. 그게 주는 묘한, 그러면서 또 그 이렇게 원으로 단절된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느낌, 이걸 표현하는 게 미술이라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을 잘 포착하고 색으로 인상주의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후기 인상주의는 안에 있는 뭘 표현을 해야 돼. 성스러운 게 됐건 아주 극도의 절망감이 됐건.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야수파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고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그 자화상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
있지만은 역시 별이 빛나는 밤이죠. 이문세 말고 고흐. 죄송합니다. 근데 별이 빛나는 밤에 보면은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이 밤의 무질서와 소용돌이,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어떤 정신이 거기에 막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후기 인상파는. 특히 이제 고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또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죽고 나서야 인정을 받는 거지. 사는 동안에는 제가 고흐랑 관련된 그런 전기나 그런 기록을 이제 예전에 막 읽을 때 읽으면서 막 어떤 마음이 되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런 감정, 또 저 삶 몸부림쳐도 뭐가 잘 안 돼. 뭐 하나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뭐 괴팍하기도 했고 승질 더럽고 그래서 고갱이랑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피 자르고 결국은 스스로를 그렇게 해쳤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사람 역시도 고갱처럼 추구하는 어떤 바가 있어. 이런 소용돌이 옆쪽으로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자신의 상향의 어떤 꿈이랄까? 바램이랄까? 그 좌절 속에서도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정서와 정신, 영혼, 이걸 표현해내는 것이 앞쪽에 그 인상주의에서 그 객관적인 색을 하는 거에서 객관이 아니라 징검다리의 어떤 구조적인 것, 기하학적 구조, 그다음 들어갈수록은 안쪽에 있는 거를 표현해내는 거야말로 인상파다. 전기와 후기의 차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철학적으로 보거나 뭐 물리학적인 시대 배경이 다 있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그때가 제국주의 시대고 산업혁명이 쫙 퍼졌고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그러면서 부조리가 엄청나게 쌓여가던 시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마르크스도 나오고 공상적인 저기도 나오고 막 할 때잖아요. 그런 시기의 시대 정신과 또 미술적인 뭐랄까 미술사적인 흐름 내에서 19세기의 인상파라고 하는 것이 전기 후기를 걸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뭐 나중에 피카소라든지 또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피카소가 그 그림을 딱 봤을 때 제가 게르니카로 제가 전에 말했더라고요. 게르니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못 그리는 것 같지만은 진짜로 뛰어난 어떤 그림을 도상화시켜서 그리는 사람들은 진짜로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적인 라스코적인 그림도 엄청 잘 그립니다. 습작으로 엄청 어렸을 때 연습한 게 어렸을 때 이미 레오나르도 엄청 잘 그려. 제가 이연세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만화 그거 얘기할 때. 이연세도 만화는 도상화 돼가지고 탁탁 물방울 그리고 도형 탁탁 각 이거지만은 르네상스적인 그림을 그리면은 미칠 정도 뭐 엄청 잘 그려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 이제 어떤 다른 예술적인 표현이나 만화라고 하는 또 예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뭔가 도상화가 돼도 상당한 뭐랄까, 그래도 끌리는 게 있는 거지. 나보다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는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어떤 질서나 이런 내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카소에 대한 얘기도 뒤에 좀 했네. 그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